내 이름은 김민지, 전업주부다.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그리고 4살짜리 딸 은서가 있다. 결혼 5년 차.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작년쯤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 바람을 의심하게 됐다. 오늘은 몇 시쯤 돌아와? 오늘도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먹고 들어갈게. 뭐? 오늘 은서 생일이라고. 오늘 정도는 집에서 같이 먹자. 일 때문인 걸 어떡해. 당신 요즘 퇴근도 늦고 밥도 밖에서 먹어서 신경 쓰여.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게 불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은서 생일이라고.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이잖아. 당신은 전업주부니까 나한테 불평 말고 감사해야지. 감사는 하는데 오늘은 모처럼 생일인데. 그리고 다음 주도 출장이야. 이번엔 부산에서 3박 4일 정도? 뭐? 또 출장이야? 요즘 많이 가네. 저번에도 갔었잖아. 난 회사 에이스니까 바쁘다고. 내가 믿음직스럽다고 상사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건 그렇지만 남편 말도 이해는 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딸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돌아왔고 그 다음 주에는 출장을 갔다. 솔직히 난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못 찾은 채 시간만 흘렀다. 3일 후 그날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그런데 한밤중이 돼도 남편은 안 왔다. 걱정이 된 나는 라인이나 전화를 해봤지만 답장이 없었다. 사고라도 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제서야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 그때 시간은 새벽 4시였다. 이윽고 난 남편한테서 깜짝 놀랄 말을 들었다. 미안한데 나 이제 집에는 안 들어가. 뭐? 무슨 소리야? 왜 연락이 없었어?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다고. 어제는 여러 가지로 바빠서.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친 집에 있어. 당신보다 훨씬 젊고 미인이야. 난 여친이랑 인생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일은 어쩌고? 회사 에이스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회사 같은 건 됐어. 이제 여기서 타코야키 가게 낼 생각이야. 옛날부터 꿈이었어. 암튼 그래서 둘이 같이 살 테니까.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은수 사는 집 내가 월세 내고 있으니까 바로 방 빼.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너무해. 은서는 어떡하라고. 은서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나가도 기억 못하잖아. 그 뜻이 아니야. 아직 4살인 딸 두고 바람이나 피우다니. 시끄러. 나한테도 내 인생 즐길 권리 있어. 서랍에 이혼 신고서 있으니까 제출해. 그리고 내 물건들은 본가로 보내. 뭐? 웃기지 마. 그러곤 남편은 전화를 뚝 끊었다. 처음엔 머리가 멍했지만 점점 분노가 차올랐다. 나와 어린 딸을 버리고 갑자기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타코야키 가게를 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 후 살집과 일을 찾으며 은서를 잘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일단 먼저 근처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 전화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날 친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셔서 연락하기가 쉬웠다. 민지야, 못난 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은 울면서 사과하셨다. 그리고 어머님도 괜찮다면 우리 집서 살아도 된단다. 우리가 은서도 돌보마. 그러면 너도 집이랑 일 찾는데 여유가 좀 생기겠지. 그래, 그럼 바보 같은 놈은 냅둬. 시부모님이셨지만 나한테 있어선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그분들께 같이 살잔 말을 듣고 기쁘면서도 동시에 은서를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양 않고 직장이랑 집이 정해질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월급 들어오면 월세도 드릴 테니까. 월세라니? 그런 건 필요 없다. 직장도 천천히 찾으려무나. 못난 아들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리는 게 먼저란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게 됐다. 그리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 완전히 남남이 됐다. 그 후 남편한테선 아무 소식도 없이 세월이 흘러 남편과 이혼한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동안 잘 있었어? 은서도 곧 초등학생이네. 누구세요? 장난치는 거면 끊을게요. 나라고 나. 이제 나랑 은서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 같은 존재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으니까. 그런 매정한 말 하지 말고. 그것보다 민지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뭐?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먹은 거야? 반성하고 있다고. 그리고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고 깨달았어. 사랑해. 어차피 그 여자한테 버려져서 나한테 들러붙으려는 거지? 실은 그 여자가 내 돈 다 쓰고 해외로 튀었어. 타코야키 가게도 완전 망했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민지야, 부탁이야. 너도 이제 직장 다니지? 예전에 내가 먹여 살린 만큼 조금은 도와줘. 어? 미안하지만 나 전업주부라 안 돼. 뭐? 너 싱글맘인데 전업주부라고? 사실 나 재혼했거든. 말도 안 돼. 누구랑? 당신 형 민국 씨랑. 뭐? 민국 씨는 당신 같은 평사원이 아니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넉넉하게 살고 있어. 쥐꼬리 월급인 당신과 다르게. 아니, 당신이랑 형이 어떻게... 당신이 새 살림 차리고 나하고 은서 시댁에서 얼마간 신세졌거든. 뭐? 처음 듣는데? 시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 거기엔 민국 씨도 있었어. 치무레하던 날 위로해주고 은서랑도 놀아주고 그랬어. 정말 자상하고 최고더라고. 은서도 당신을 잊어버리고 민국 씨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안심해. 뭐야 그게? 시부모님도 당신이랑 연 끊겠다고 하고 당신 방도 이제 은서 방이 됐으니까 그리 알아. 이제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하나도 없어. 형이랑 재혼이라니. 참, 연락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드디어 위자료랑 양육비 청구하네. 위자료 청구 기한은 3년이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말도 안 돼. 그 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찾아왔지만 너 같은 건 이제 자식도 아니야.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마라.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리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에 시달리며 마지막엔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지금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다. 물론 전혀 안 불쌍하다. 한편 난 민국 씨와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매일 충실히 보내고 있다. 은서도 민국 씨를 좋아했고 전 남편이랑 얼굴도 좀 닮아서 민국 씨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내 뱃속에는 사랑스러운 민국 씨의 아이가 있다. 언제나 남편은 은서와 함께 여동생이 생기면 아빠랑 같이 잘 돌봐주자. 이런 얘기를 한다. 시댁으로 이사하고 설마 전 남편의 형과 재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에 불행했던 시간만큼 지금은 무척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떠오른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남편이 체포됐다. 성범죄 용의자라고 했다. 남편은 끝까지 계속 부인했다. 범죄가 일어났다는 날 우리들은 친구 초대를 받고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범죄 현장은 친구 집에서 차로 갈 거리였고 우리들도 계속 같이 있었다. 친구 집엔 전철 타고 갔고 차도 친구 소유로 키도 계속 갖고 있었다. 물건 사러 근처 편의점에도 가서 CCTV에 영상도 남아 있었다. 증언도 잘 마쳤고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피해자는 남편 회사 근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타겟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은 면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번 얼굴 같은 건 일일이 기억 못해서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라고 주장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재판에선 피해 호소인인 여자의 증언만 받아들여졌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상대 변호사는 주장했다. 경찰 조사도 엉망으로 걸어서 편도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뛰면 20분이면 간다면서 가게까지는 왕복 40분이면 충분하고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며 뻔뻔한 주장을 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순 없고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그게 이유였다. 마지막까지 부인한 남편은 괘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생이별을 했고 재판 동안 직장에서도 잘리게 됐다. 동네에서도 소문이나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이사하게 됐다.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남편이 보고 싶어 매일 울었고 나도 울었다. 자주 남편 면회를 갔는데 좋은 얘긴 못 들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혼하자. 그런 말만 들었다. 남편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었고 알리바이도 있었다. 분명 무고라고 확신했고 무사히 형기를 마치면 다시 가족 셋이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때까지 같이 힘내자고. 항소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말임을 밝히자고도 했는데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여자 증언만으로 실형을 받았어. 뭐라든 이제 다 틀렸어. 그런 말만 했다. 남편이 풀려나고 배웅을 갔다. 오랜만에 밖에서 본 남편은 몹시 야위었다. 당분간 혼자서 요양하며 다시 일할 준비가 되면 보내겠다는 말을 믿고 남편을 시댁으로 보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몇 달 뒤 남편은 자살로 보이는 사고로 죽었다. 시어머니는 보험금이 있는데 전부 너희들에게 주고 싶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란다.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이었다. 시어머니도 얼마 뒤 돌아가셨고 전 재산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유언까지 남기셨다.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우리도 약간의 저금으로 간신히 살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고 직장도 집도 없어져 여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어떻게든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살면서 딸도 어른이 됐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의 삶도 차츰 적응하게 됐다. 딸이 취직하자 이제야 남들 같은 삶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때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자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 전 당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려 노이로제였어요. 스트레스로 바람을 피웠고 폭력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 속에 처음 만난 남자하고도 관계를 맺고 강제로 당하는 일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바람 피운 걸 추궁당해 부정하려고 폭행을 당해 억지로 하게 됐다고 말한 것 같아요. 우연하게도 바람 상대와 남편분 체격은 비슷했고 이름도 사원증 보고 어렴풋이 기억을 해 그만 그 사람이 그랬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땐 자신을 지키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어쩌면 남편분은 진범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전 남친과 결혼했지만 남편과도 애와도 잘 안 돼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옛날 일을 떠오르게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났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전 한순간의 실수로 남편분을 범인으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 주소는 사람을 써 간신히 알아냈어요. 연락 주세요. 쌓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졌다. 그리고 분노는 눈물로 바뀌어 난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사랑하는 남편을, 딸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었다. 집, 직장, 소중한 친구, 주변의 신뢰까지 전부 다.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어이가 없었다. 혹시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런 기분도 전혀 없진 않았다. 이런 건 지금 사는 곳의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엄마한테 말했지만 대답은 노우였다. 그 일은 이제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사실이 어쨌든 남편이 범인이었던 아니든 세상을 떠난 이상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엄마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절망했다. 나한테 있어 그 일은 아직 안 끝났다. 여태껏 억누른 감정이 점점 더 격해졌다. 그 후로 한동안 계속 고민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에게도 이런 얘긴 못하겠고 집에서 혼자 증오를 끌어안고 고통받고 있었다. 결국 시간으론 해결이 안 된다. 계속 과거의 상처가 욱신거리며 괴롭게 살다 죽을 거란 생각에 나는 벌떡 일어섰다. 편지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여자와 연락을 취했다. 약속 장소에 온 여자는 재판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도 좋아지고 통통해졌으며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여잔 몇 번이고 계속 사과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왜 지금 와서야? 라고 묻자 여자는 처음엔 얼버무렸지만 얼마 뒤 재혼에 해외로 가게 됐는데 계속 신경 쓰이던 마음의 짐을 그 전에 털어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얘기가 끝나자 여자는 개운하다는 얼굴을 했지만 뒤늦게 사과하여 자기 마음만 편해지려고 하는 비열한 인간을 난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난 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연평균 2~3건으로 매우 드물다. 일본의 재심 제도는 흔히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녀의 얘긴 전부 녹음했고 받았던 편지도 잘 보관했었다. 남편의 유죄 판결 후 포기하지 않고 모아왔던 증거도 전부 제출했다. 재판 중 여자는 증거는 조작이고 편지도 보낸 적 없다는 등 혐의를 부정했지만 필적 감정과 약속 장소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여자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난 내 죄를 고백하고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잖아. 왜 지금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무효야 무효! 라고 울부짖었지만 결과 남편은 무죄, 여자는 무고죄로 비록 집행유예였지만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연하지만 여자는 파혼당했고 민사재판에선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돼 여잔 고액의 빚을 지게 됐다. 이걸로 남편의 억울함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남편이 체포된 지 10년, 드디어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난 나처럼 무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딸도 결혼해 곧 손주도 태어난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엄청난 일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엄마도 나와 마찬가지로 혼이 쏙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우리 대신 고모가 나서서 큰일들을 처리해 주었다. 고모는 집도 가까운 데다
두 분은 제법 사이좋은 오빠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게다가 성격도 밝고 사람도 좋았고 나도 꽤 귀여워해 주셨다. 하지만 그랬던 고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와 엄마가 받아야 할 유산을 모두 가로챘다.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인정사정 없이 욕을 퍼부었다. 옛날부터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하는 걸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게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라며 엄마를 힐난했고, 넌 정말 우리 오빠 아들이 맞니? 오빠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근데 넌 왜 그렇게 돌대가리니? 라며 나를 헐뜯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 오빠 죽으니까 그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라며 우리를 궁지로 몰았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었다. 사람이라면 말이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부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렇게 고모의 의도대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와 나는 고모가 원하는 대로 유산 양도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그 후 우리가 살던 집에서도 살림살이 몇 개만 겨우 챙겨서 쫓겨나고 말았다. 우리가 살던 집은 고모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남편도 재산도 집도 모든 것을 잃은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주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모는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는 엄마를 두고 술집에 나가는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나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본 고모는 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뜸해졌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한테서 해방되자 어두웠던 엄마 얼굴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와 나는 그런대로 평화롭게 살았다. 시간이 약이라던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분노도 조금씩 잦아들어 이제는 잊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올해 초 사촌동생을 통해서 고모의 연락을 받았다. 중요한 일로 꼭 좀 만나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고 말고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다. 겨우 평화를 찾은 내 인생에 다시 고모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촌동생은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고 마지막에는 지금 고모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줬다. 현재 고모는 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고모가 죽기 전에 엄마와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촌동생은 자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딱 잘라 거절하기가 어려워진 나는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엄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으니 나 혼자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병실에서 만난 고모는 10년 전 독서를 퍼붓던 그 표독한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말 그대로 환자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고모는 머리를 숙였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죄책감이 밀려와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고모의 죄책감이란 내가 너무 모질게 한 바람에 네 엄마가 나가서 몸까지 판 게 아닌가 싶어서. 이딴 말을 들으며 고모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 인정하긴 힘들었지만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 가 있는 오빠도 내가 너나 네 엄마를 이렇게 연 끊고 지내길 원치 않을 거다. 고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몹시 불편했다. 연을 끊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나.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모의 말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사촌동생을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들어주자.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촌동생은 나와 고모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나서 자기 엄마가 10년 전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다. 점점 무표정으로 굳어가는 얼굴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다 앉아있지 못하고 혼자 방 안을 서성이다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하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자기 엄마가 자기 오빠의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모욕해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쓰며 살아왔다는 사실. 물론 본인은 내막을 몰랐던 거지만 엄마와 내가 재산 포기각서에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고문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받아낸 사인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촌동생은 이 사실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고모에게 그렇다면 하는 생각으로 말을 던졌다. 고모 아들에게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할 것, 생전 상속도 하지 않을 것 하실 수 있겠어요? 사촌동생은 순간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게 공평하겠지? 하며 순순히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모는 다른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겠다며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하며 흥분했다. 그러자 유산을 상속받을 사촌동생이 나서서 나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라고 거듭 말했지만 고모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자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리겠어요? 아무리 모르고 있었다지만 나는 훔친 돈으로 지금껏 먹고 자고 학교 다닌 거라고요? 그런 돈으로 잘 키우면서 엄마는 떳떳하셨어요? 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냐고요. 자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고모는 마지못한 듯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와 사촌동생 그리고 나 셋이 다시 만나 각서를 주고받을 때였다. 나는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네가 나처럼 될까 봐 그게 마음에 걸린다.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이 남은 자식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도 뼈에 사무치게 알 거 아니니? 라며 고모가 다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게 남의 돈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 할 소리인가? 내가 한 소리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사촌동생이 소리를 질렀다. 잔말 말고 어서 사인하세요. 하고 자기 엄마를 향해 강하게 명령했다. 결국 고모도 하기 싫은 사인을 억지로 했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에 다시 이건 아니라는 식의 소리를 해댔다. 이번엔 나의 인내심이 더는 버티지 못했다. 고모, 자기가 이제껏 쥐고 있던 재산을 자식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내다 버리게 된 심정이 어떠세요? 내 말을 들은 고모는 흥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침을 튀기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볼펜을 내 머리에 던졌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갈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던 분이 자기 재산은 뺏기고 싶지 않은가 보죠? 고모가 말하는 자기 재산도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 재산 고모한테 다 뺏기고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 세상에서 눈이나 편히 감았겠냐고요. 소리치는 나를 보며 사촌동생은 자기 엄마가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외숙모와 형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직접 느끼고 그래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편안히 떠나실 수 있어요. 엄마가 끝까지 거부해도 나는 절대 이 돈 못 받아요. 할 수만 있다면 훔친 돈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며 살고 싶다고요. 사촌동생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듣고 나서야 고모는 힘없이 도장을 눌렀다. 그러고 얼마 후 사촌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고모가 갑작스러운 발작을 자주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다.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자기 죄가 어떤 건지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사촌동생은 말했지만 나는 과연 고모가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의 부고를 들었다. 죽기 직전이라도 부디 고통받았기를. 그래서 그걸로라도 자기 죄값을 치렀기를. 만약 고통 없이 눈 감았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했다. 고모와 생전에 맺었던 약속대로 사촌동생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사촌동생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다. 외숙모, 엄마를 대신해서 사죄드리러 왔어요. 전 어려서 그땐 몰랐지만 저희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무릎까지 꿇고 깊이 머리 숙인 사촌동생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엄마는 10년 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만 고개 들어. 네 잘못이 아니잖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라는 엄마의 대답을 들은 사촌 동생은 외숙모와 형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금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이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형이 가고 나서 제가 따로 엄마를 설득해서 이 재산들을 외숙모하고 형에게 돌려드린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됐어, 이러지 마. 이 돈 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어. 만약 이걸 받으면 왠지 고모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엄마랑 같아? 이건 10년 전에 형하고 외숙모가 받을 유산이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땅히 받을 사람한테 돌려주는 건데 형, 제발 받아줘. 안 그러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미워하면서 훔친 돈으로 살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 것 같아. 사촌 동생은 다시 머리를 숙였다. 엄마와 나는 당황했지만 사촌 동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촌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고모를 원망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된다면 그 또한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고맙게 받을게. 그 말을 들은 사촌 동생의 표정이 어깨에 큰 짐을 덜어냈다는 듯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이 돈의 절반은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걸 거절하면 나도 이 돈은 손도 대지 않을 거다. 엄마의 뜻밖의 말에 사촌 동생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엄마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였다. 고모가 저지른 죄는 새삼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사촌 동생을 봐서라도 앞으로 더 이상은 고모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고모는 인간 악마였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반듯하게 키웠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요즘 어떤 문제로 심각히 고민 중이다. 점장님, 또 당했어요? 진짜 미치겠다. 아휴, 머리 아파. 요즘 나의 고민이자 점장님의 큰 고민이기도 한 것은 바로 서점에 와서 몰래 책을 훔쳐가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서점은 학원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 고객층은 일반 시민도 있지만 약 70%가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참고서나 문구류의 구입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재미삼아 삥땅을 치는 것이 문제이다. 점장님 말로는 책을 한 권 도난당하면 10권은 팔아야 손실을 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수익률이 낮은 곳이 서점인데 점장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지 짐작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여고생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너희들 지금... 하고 말을 걸자 놀라 움찔하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 너희들 지금 가방에 책 집어넣었지? 잠깐 사무실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고생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면서 점장님께 연락을 했다. 사무실에 들어온 여고생들은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앞으로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있잖아, 니들이 장난삼아 하는 삥땅이란 건 절도 범죄에 해당하는 거야.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내 말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학생들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점장님은 처음인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이러면 알지? 하고 말했다. 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점장님은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점장님은 원래 온화한 분이시라 학생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것도 이해는 됐지만 설마 이 일이 뒷날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원인 파악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도난 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 대체 이유가 뭐지? 글쎄요. 점장님과 나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CCTV를 들여다보았다. 저기 점장님, 그때 잡았던 학생들이요. 어느 학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사라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상하게 사라고 학생들이 매장에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와 점장님은 다시 한번 CCTV 최근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역시 사라고 학생들의 매장 방문 수가 그날 이후로 증가한 것이 확실해졌다. 또 그날 잡혔던 학생들이 CCTV를 의식하는지 카메라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도 보였다. 점장님, 혹시요
그날 저한테 잡힌 게 일부러 잡혔던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장에 있는 CCTV는 모형도 있잖아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모형인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사무실에 들어와 보면 모니터 화면이 있으니까 어느 위치를 찍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애들이 여기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학교에 가서? 그저 재미삼아서 하는 것 치고는 행동이 너무 대범해요. 어쩌면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고등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난번 그 학생이 다시 매장으로 들어왔다. 점장님, 그때 그 학생들이에요.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을게요. 자기를 지켜보는 걸 알고 일부러 그랬는지 그 학생은 점장님이 바로 보고 있는 앞에서 가방 속에 책을 집어넣은 것 같은 행동을 취했고 그걸 목격한 점장님은 잠깐만, 너 지금 가방 속에 책 몰래 집어넣었지? 네, 저 안 그랬는데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잠깐 사무실로 좀 같이 가자. 점장님은 그 여학생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학생은 분명 두 번째 적발이 된 건데도 지난번처럼 겁을 먹거나 당황한 표정 하나 없이 가볍게 웃어 보이기까지 하며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사무실로 들어오자 점장님은 자, 가방 안에 들은 물건 좀 보자 하고 말했다. 점장님이 시키는 대로 잡혀온 학생은 자기 가방 안에 들은 물건을 모두 꺼내 보였다. 하지만 훔친 물건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점장님은 몹시 당황하셨고 그 학생은 저기요, 이제 어쩌죠? 제가 이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실실 웃었다. 점장님은 몇 번이고 정중하게 미안하단 말을 거듭하셨지만 그 학생은 아무 대답 없이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 다음 날은 최악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일단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수상쩍은 행동을 해도 쉽사리 저지하거나 말을 걸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연히 피해는 서점으로 고스란히 돌아왔고 늘어만 가는 도난사고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점장님은 점장님, 이 책이요, 재고가... 점장님 괜찮으세요? 점장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 어쩌면 좋지. 앞으로 서점은 어떻게 될지, 점장님은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을지. 나는 불안과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장님을 대신하여 어떤 여자분이 매장으로 오셨다. 안녕하세요, 강단이라고 합니다. 승미 씨 맞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점장님 따님이셨네요. 저 점장님은 좀 어떠세요? 죄송해요. 점장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도난 사고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난 사고요? 네, 그게 좀 심각해요. 최근에 사라고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삥땅을 재미삼아 하는데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어떤 학생이 가방에 책을 넣는 걸 보고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일부러 저희를 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점장님이 저렇게 되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한 달만 공을 들이면 도난 문제는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저를 믿고 따라주셔야 해요. 아, 예. 강단 씨는 무슨 계획인지 매장 안에 카메라 수를 줄였고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을 발견해도 일부러 못 본 척했다. 당연히 도난당하는 책의 수는 전보다 더 늘어났다.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자기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지만 한 달도 되기 전에 문 닫게 될 것 같은데. 나는 걱정이 돼서 속이 타들어갔지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던 강단 씨의 인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단체로 씩씩거리며 사라고 학생들이 서점에 나타났다. 당황한 나는 사무실로 뛰어갔다. 이봐요, 대체 뭐야? 당신들이 학교에 와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대학교 입학 추천서를 못 받게 됐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 말을 들은 강단 씨는 차분하게 책임이라 한번 따져보죠. 학생은 여기 와서 재미로 삥땅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엄연히 절도죄예요. 그런 범죄 행위는 학교에 알리는 게 마땅한 거고요. 여기 점장은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럴 거냐고요. 아니요. 절대 누명을 씌운 게 아닙니다. 학교엔 절도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것도 한 달분의 증거를요. 한 달뿐이라니? 네, 지난 한 달 동안 사라고 학생들이 저희 서점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 게 모두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카메라라니? 매장에 무슨 카메라가 있다고? 카메라를 소형으로 교체해서 몰랐나 보네요. 보세요, 다 찍혔잖아요. 책을 훔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을 보여주자 학생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자, 더 할 말 없어 보이는데 오늘은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차후에 대구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희가 사과할게요. 잘못했어요. 됐죠? 사과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절차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과 상의할 내용이라서 학생들하고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저기 입학 추천서 못 받으면 저 대학 못 가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안 된 일이지만 이 일은 경찰에도 증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서 일은 안타깝지만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학생들은 생이 끝나기라도 한 듯이 단체로 울어댔지만 강단 씨는 점장님처럼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지 않았다. 그 후 사라고 학생들의 절도 영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교, 경찰, 학부모에게 전달됐고 절도 행위에 관여한 모든 학생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범격인 학생은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포착되었다. 그 중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생각 없이 물건을 훔친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책임져.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했지만 시작이 어찌됐든 절도에 동조한 이상 그 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후로 도난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절도에 가담한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합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동안의 손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을 멋지게 해결한 강단 씨는 건강을 회복한 점장님의 복귀에 맞춰 서점을 그만둔다고 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일은 정말 감사드려요. 뭘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사실 예전에 절도 사건 퇴치반 그런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예. 나는 역시 그랬었구나 하고 바로 납득했다. 그럼 처음부터 강단 씨한테 상의하면 됐을 일을 점장님은 대체 왜 혼자서 끙끙거리셨을까? 점장님은 딸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다고 하셨지만 쓰러질 때까지 참으실 건 뭐람? 하마터면 나는 힘들게 구한 알바 자리를 잃을 뻔했는데 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반년 전에 무빈 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회사에서 팀의 리더를 맡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신혼이었지만 당분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이제 오늘로 끝. 오늘로 퇴사를 하고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시댁의 가업인 농가일을 도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나 좀 있으면 버스 도착해. 그래? 그럼 도착해서 연락 줘. 뭐야? 좀 더 감격해야 정상 아니야?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잡은 물고기란 거야 뭐야? 반년 떨어져 지냈다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도 느껴지고 불안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이때의 나의 느낌이 단지 섬하게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버스에서 내린 나를 남편이 데리러 왔다. 반년 만에 재회인데도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는 대화조차 없었다. 내가 남편에게 너무 오랜만이다.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어? 하고 묻자 뭐 하긴 그냥 일했지. 그냥 그러고 끝. 시댁에 도착해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인사는 됐고 들어가서 집안 청소부터 좀 해라. 엄마 좀 살살해.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라고 해도 되잖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걸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어차피 내일부터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하루 정도는 봐줘야지.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양보해야지.
난 나가서 일하고 오마.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나가자 나와 단둘이 남은 남편은 뭐해? 얼른 짐 정리하지 않고. 근데 내 짐은 어디다 두면 돼? 우리 방은 어디야? 너는 다락방 쓰면 돼. 뭐 창고처럼 쓰는 방인데 너 하나 잠잘 자리는 있을 거야. 뭐? 다락방? 창고? 그럼 너는? 우린 부부야. 근데 방도 같이 안 쓴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넌 다락방도 감지덕지 해야지. 짐 정리하고 밥 먹고 일찍 자. 내일 4시부터 나가야 하니까. 뭐? 4시?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었잖아. 뭘 놀래? 농사꾼 마누란데 그건 당연한 거야. 결혼 전에 나한테 뭘 했어? 농사 일을 도와주면 좋지만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집안일 조금씩 하면서 여가 즐기듯이 살면 된다고 했던 거 다 까먹었어? 아, 거참 시끄럽네. 일하기 싫어서 불평할 거면 아예 밥도 굶어야지. 나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처음 소개를 받고 연애를 할 때 그는 좋은 사람이었었다. 부모님과 농장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장에서 살면 좋겠다는 말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때 남편을 봤을 때는 결혼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도시와는 달리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대는 이미 산산이 부서졌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전날 말했던 대로 남편은 해도 뜨기 전에 나를 깨우러 왔다. 야, 얼른 안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이러지 마. 여기 사람이 지낼 방이 아니야. 먼지투성이에 이렇게 추운데 이불은 이렇게 얇고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네. 닥치고 얼른 따라와.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밭으로 나갔다. 처음 하는 밭일은 중노동에 가까웠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똑바로 좀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일이 서툰 것은 당연한데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는 두 사람에게 공포심에 가까운 두려움이 느껴졌다. 일단 새벽에 할 일이 마무리되자 우리는 가서 아침 먹을 거니까 너는 뒷정리 마저 하고 들어와라.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흩어져 있는 농기구를 정리하고 힘겹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군뱅이 왔네. 근데 남은 밥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길래 다 먹고 치웠다. 아니 어머니, 뒷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늦은 건데 밥을 안 남겨놓다뇨.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일을 굼뜨게 해놓고 누구한테 원망이야? 원망이 아니라 저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밥이 먹고 싶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좀. 그런 무정한 남편의 태도에 나는 절망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밭에 나가야 하니까 넌 그동안에 방 청소랑 빨래, 설거지 좀 해놔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대체 이 결혼을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몇천 번씩 하게 만들었다. 이 두 사람에게 결혼은 월급을 주지 않고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아내, 며느리를 얻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이걸 깨달았다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이었다. 도망치려고 해도 버스 정류장은 몇 킬로나 떨어져 있고 남편의 차는 열쇠가 내 손에 닿는 곳이 아니었다. 내 체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건 지옥 같은 시간들 뿐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강요된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렸다. 매 식사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쩍 말라 있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리마저 멈춰버렸다. 난 저렇게 비쩍 마른 여자 딱 질색이야. 누가 저런 여자를 안고 싶어 해? 라며 비아냥거렸다. 결혼하면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그런 나의 꿈은 누군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사라졌고 난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형벌처럼 내려진 인생의 절망 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나는 억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멀리서 남편을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남편은 밭일을 적당히 끝내고 친구와 놀러 나갔다.
나는 그 사이 잠시 눈을 붙이려고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야, 이거 좀 가져다 붙이고 와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납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우편물을 주며 걸어서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우체통에 넣고 오라고 했다. 걸어서 거기까지... 그러지 마시고 내일 무빈 씨한테 시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너 오늘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잖니? 노느니 어서 다녀와라.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우체국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얼마쯤 걸었을까? 간신히 우체통을 찾았다. 그러자 그 앞에 카페가 하나 보였다. 카페에서는 먼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익숙하고도 좋은 냄새가 풍겨왔다. 벌써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한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어요.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에게 카페 주인은 저기 잠시만요.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마침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저는 돈도 없고. 제가 지금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맨날 혼자 먹기도 그런데 저랑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카페 주인의 배려 있는 말에 힘입어 더 이상 배고픔을 억누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카페 주인은 상 위에 온갖 반찬과 따뜻한 국까지 내놓았다.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입에 넣다가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았다. 카페 주인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말했다. 전화기 빌려드릴게요. 빨리 친정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어서요. 나는 전화기를 빌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난 다시 울고 말았다. 엄마. 승미야, 너 승미 맞지?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해? 여보! 승미야, 승미 지금 전화 왔어. 뭐? 승미한테서? 친정에서는 내가 시댁으로 내려간 뒤 연락이 없자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빼앗겼기 때문에 집에도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집을 나섰고 꽤나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한 걸음에 나를 데리러 와주셨다. 부모님과 상봉하자 감격의 눈물이 또 흘렀다. 카페 주인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부모님을 따라 친정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눈을 떴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진짜 집으로 돌아왔구나.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 쉬고 난 후 나는 부모님과 반격작전을 준비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지난 며칠 동안에 적었던 일기 등을 증거품으로 제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내가 제시한 증거와 카페 주인의 증언 등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위자료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낼 수 있었다. 또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시댁 동네에서는 이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내가 노예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동네에서 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더 잘 퍼졌고 동네 사람들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며느리 데려다가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랬나 몰라. 동네에서 그런 평판이 돌다 보니 농작물을 사가던 사람들도 계약을 차례차례 파기했고 농사를 지어도 수입을 낼 수가 없으니 남은 건 빚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혼 수속을 마무리 짓고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카페 주인과는 그때의 일로 인연이 이어져 서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우리 이모는 조카인 내가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다. 이모한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 지은 언니는 이모의 화풀이용, 작은딸 영은 언니는 이모의 장난감이라는 게 언니들보다 어린 나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모는 지은 언니와 영은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고 그걸 보다 못한 엄마와 외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이모는 그런 충고를 듣기는커녕 부모도 사람인데 예쁜 애랑 미운 애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애도 없는 언니가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잘난 척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기분 나빠.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되받아치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됐었다고 한다. 이모는 어려서부터 자기보다 예쁘고 똑똑한 우리 엄마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엄마보다 먼저 결혼한 이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보다 자기가 우월한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언니인 지은 언니는 동생인 영은 언니에 비해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다. 그런 지은 언니를 두고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닮았다고 자주 말했었다. 이모는 우리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가 무의식 중에 지은 언니와 영은 언니에게 이입되면서 두 딸을 차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외할머니는 엄마와 이모를 키울 때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모는 왜 그런 걸까? 솔직히 나는 이모가 오냐오냐 키운 둘째 영은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쾌활한 것 같지만 뒤로는 무지하게 심술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씩씩하고 착하고 차분한 큰언니 지은 언니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사이가 좋았다. 이모가 그렇게 언니를 구박하는데도 언니는 어쩜 그리 성격이 좋은지. 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나는 동아리 사람들 몇 명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지은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취업활동 중이었는데 다행히 합격한 곳도 있고 해서 잠깐 본가에 다녀올 생각이라고 했다. 이쪽은 우리 사촌 언니인데 나랑 어려서부터 엄청 친해 하고 친구들한테 소개했다. 언니는 그날 알게 된 진상 선배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지은 언니와 진상 선배의 사랑의 큐피트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이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그러나 진상 선배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은 언니 몰래 영은 언니와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두 자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지은 언니는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진상 선배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언니 미안한데 나는 진상씨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하며 언니의 남친을 가로채고도 영은 언니는 당당했고 진상 선배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너는 야무지니까 내가 없어도 혼자서 잘해 나갈 수 있지만 영은이는 달라.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태도에 질려버린 지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진상 선배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모와 이모부는 언니의 남친을 빼앗은 영은 언니를 나무라기는커녕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데 지은이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걸 누굴 탓하겠니? 두 사람이 서로 좋다는데 넌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 라며 죄 없는 지은 언니를 나무랐다고 한다. 그 후 영은 언니와 진상 선배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친척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하객이 거의 없이 치러졌다고 한다. 진상 선배는 동아리 사람들은 물론 지은 언니와의 공통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했다. 연인과 가족 모두에게 상처받은 지은 언니는 어렵게 구한 취직 자리도 고사하고 혼자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결심을 했다. 처음엔 사랑의 큐피트가 된 줄 알고 들떠 있었던 나는 이제는 나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은 언니한테 무작정 미안했다. 나 때문에 언니가 그런 나쁜 놈하고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 언니는 역시나 따뜻한 사람이었다. 승미야,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계속 슬퍼하고 좌절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떠나는 거야. 새로운 곳에서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보려고. 연락할게. 배웅하러 나왔던 나는 지은 언니의 말을 듣고 언니 앞에서 울어버렸다. 이모네 가족들은 아무도 공항에 오지 않았다. 나도 그렇고 엄마도 외할머니도 모두 이모네 식구들한테 화가 났지만 원래 그런 인간들이려니 하고 포기하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대신 우리 셋이서 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배웅했다. 언니와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모네 식구들하고는 서로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영은 언니, 진상 선배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은 언니가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왔다.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전문직에 취직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다. 이번 귀국에는 남편과 아이도 함께였다. 10년 만에 만난 지은 언니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많이 경험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한테만 느껴지는 특별함 같은 게 있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편하고 행복한 모습은 반짝반짝 밝은 빛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침착한 모습은 나로 하여금 언니가 예전에 그 언니 그대로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10년 만이기는 했지만 나와 엄마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어도 어색함 같은 것은 없었다. 지은 언니는 남편과 아들아이의 사진, 동영상 등등을 그동안 자주 보내주었었다. 지은 언니 형부는 증권가의 엘리트 사원으로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데다 자상하기까지 한 젠틀맨이었다. 조카도 아기 천사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모네 식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 지은 언니의 귀국 사실을 알고는 소란을 피웠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모는 지은이 네가 지금까지 식구들 걱정시키고 마음고생시킨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지 않니? 이모 부부가 그러는 것도 모자라 영은 언니까지 나서서 내가 언니 몫까지 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했었는데 왜 언니만 부자에 럭셔리하게 살아?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 키우느라 전쟁인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름값하는 진상 선배는 지은이한테도 지은이 남편한테도 커리어, 수입, 생활 수준 뭐 하나 대적할 게 없네. 남자로서 쪽팔리고 우울해. 이렇게 단체로 진상스러운 이모네 식구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우선 영은 언니, 지은 언니가 고스톱 치면서 지금의 행복을 쟁취한 게 아니거든. 동생한테 남친 뺏기고 비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낯선 외국에서 몇 배 힘들게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환심이나 사고 줄이나 잘 서서 요행이나 바라는 영은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지은 언니였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영은 언니야 우리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면 말해도 모르겠지만 다음 진상 선배. 선배가 전에 영은 언니한테는 자기가 필요하고 지은 언니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했던 말 혹시 아직 기억해? 선배도 진즉에 인정했었네. 맞아. 지은 언니는 선배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언니가 자기 수준에 맞는 하이레벨의 사람과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 아니야? 더구나 언니를 배신한 건 선배였어. 근데 이제 와서 뭔 헛소리? 마지막으로 이모한테도 한마디 해야겠어. 영은 언니와 진상 선배는 분명히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은 언니를 배신하고 상처 줬어. 근데 이모는 그런 지은 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보탰어. 옆에서 보던 우리까지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언제 이모가 지은 언니 걱정을 하고 마음고생을 했어?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끝장을 보여줄 셈이야? 무슨 염치로 지은 언니더러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언니야. 이모 때문에 지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외톨이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 지은 언니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이모는 언니 행복에 숟가락 올릴 자격 없다고. 알아? 지은 언니는 이모네 식구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조용히 무시하고 친정에 가지 않고 우리 집과 호텔에서 묵었다. 지은 언니는 선물도 많이 사왔지만 무엇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모네 식구들은 지은 언니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다. 온 식구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넌 무슨 애가 친정은 무시하고 남의 집에 와 있는 거냐? 네가 마땅히 와서 인사할 때는 여기가 아니잖아. 얼른 집으로 와서 제대로 인사하고 돈도 좀 내놓고 너 거기서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산다면서 그럼 부모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했다. 이모와 영은 언니는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지은 언니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본 모양이었다. 지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이 크고 넓고 세련미가 넘쳤고 외국 배우처럼 생긴 남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천사처럼 귀여웠다. 그걸 본 이모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얘가 우리 큰딸이에요 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정작 지은 언니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와 새삼 다시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게 분했던 이모네 식구들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 부모 대접해라,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때 제가 떠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공항에 나와보지도 않으셨고요.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이모네 식구들에게 냉정히 말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은 언니한테 받은 고가의 선물이며 눈앞에 있는 언니의 귀여운 아이와 멋진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더는 뭐라 따지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다. 그걸 보고 있자니 어찌나 내 속이 시원하던지. 아이들을 놓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카들만 봐도 지은 언니네와 영은 언니네는 천지 차이가 났다. 남편들만 해도 진상 선배는 지은 언니 남편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머지 실제로 보니 더 기가 죽는다며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지은 언니는 어려서부터 원래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지만 형편없는 이모네 식구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옳은말로 차분히 대응하는 걸 보고서 역시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